자위대 무기가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고 거기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40, 50대, 60대 분들도 계시겠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밤새워 연구하고. 최근에 한국이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K컬처는 대단하죠. 이건 소프트 파워인데 하드 파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방위 산업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방위 산업 그러면은 미국 처음에 이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독일은 전차, 프랑스는 전투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요 그 공식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공식이 깨지냐니까 일단 한국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 탱크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투기 부분에서도 KF-21이 이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전투함 배 만드는 거는 뭐 미국이 못 만드는 걸 우리가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천공2는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이 막 전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UAE한테 막 미사일 퍼왔는데 UAE가 천공2를 가지고서 96% 명중률로 그 미사일들을 방어를 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달리 생각을 하게 됐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경계심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어떤 옛날이라 그러면 막 10년 전, 20년 전이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도 문제로 어떤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반나절에 우리가 개박살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만큼 일본의 화력이 대단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본은 자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탄탄하니까 경제 규모가 크니까 GDP 1%만 방위비를 쓰더라도 그 돈으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방위력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의 방위력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지스함이죠. 이지스함이 일본이 6대 있을 때 우리는 한 대 있었나? 뭐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뭐 한국이 뭐 2대, 3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8대까지 이제 간다 그러고. 근데 이 이지스함은 미사일 날아오는 것도 방해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스함하고 한국에 그 당시 이지스함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독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일본하고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어떤 작전을 폐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은 무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 한국의 무기는 어떻게 계속 개발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옆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다 보니까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해왔죠. 그동안 연평도 주변을 해서 늘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더 성능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군의 하여튼 큰 사명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다양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뭐 들리는 얘기로만 봐도 K9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워낙 좋아서 전 세계의 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K9이 엄청난 그 화력을 발휘한다.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아까 천공2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에 이제 탱크 K2를 이제 수출하려고 독일 전차하고 시운전을 했는데 뭐 한국 K2가 훨씬 더 그 눈바닥에서도 속도도 스피드도 빠르고 이렇게 경사진 곳도 뭐 그냥 슉슉슉 올라가고 독일 전차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성능이. 그런데 가격은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동구권에서도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무기를 많이 사갔죠, 벌써.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게 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성능 면에서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미국의 뭐 탱크라든가 독일의 탱크 같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반값이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됐냐니까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어떤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잖아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뭐 거의 평화 무드였으니까. 그러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부터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나토가.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 나토의 무기들을 전부 우크라이나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잠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뭐 4년이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나토가 가지고 있는 각 국가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웬간한 거 다 가가지고 다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그런데 이게 미국 무기를 채워 넣으려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문 들어가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받는 데까지.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눈을 돌려보니까 한국은 가격도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문을 하게 되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바로 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기가 가격면하고 그다음에 납기 기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북한이라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위협이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하다 보니까 무기 생산하는 생태계가 확실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발생하자마자 무기를 빨리빨리 생산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생태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은 고퀄리티 무기들이 고가예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중급 규모의 퀄리티에다가 중급 규모의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한국 무기들이. 그래서 이게 막 수출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수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배합하면서도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약간 경계감을 갖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바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들도 무기 수출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 구조가 있어가지고 전력을 가질 수 없다. 교정권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무기 이걸 만드는 데는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돼 있었고 그런 게 혹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수송이라든가 후방 지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무기들은 아베 총리 시절에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엄격했었어요. 그걸 이제 아베 총리가 그걸 조금 완화시켰다고요. 완화시켰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사일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바로 막 그냥 살상 무기 직접 들어가서 전투 벌이는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은 수출 못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걸 다 풀어요. 다 풀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게는 수출을 못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수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모두 수출 가능하다. 이렇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에서 가장 우익적인 총리의 모습이다. 평화헌법을 거의 이제 뭐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해외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해외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부터 신망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죠? 근데 무기 수출하는 거는 양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은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한번 수출하고 나면은 20, 30년은 계속 끈끈하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하는 이런 형태를 보건대는 미국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무기 수입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유럽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고 일본도 꽤 자위대가 괜찮으니까 생산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본에 이제 눈을 이제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다카이치 총리가 모든 원칙들을 무기 수출 3원칙을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필리핀에다가 레이더 하나 딱 수출한 게 전부 다예요. 지금까지 수출이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구축함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붙었다가 경쟁했다가 호주가 일본에게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수출한 거하고 이번에 구축함을 이제 수출하는 게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지금까지 벌써 몇백억 달러를 다양하게 지금 팔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무기 성능이라든가 가격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일본 무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무기는 그러면 어떠냐, 어느 상태냐 지금. 일본의 무기는 그동안 어떤 형태로 이제 조달이 되어 왔느냐. 정부가 발주를 해요. 자위대에서. 정부가 발주를 하면은 다양하게 무기별로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업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는 헬리콥터, 여기는 비행기, 여기는 탱크 이런 식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이걸 생산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시장 개념으로 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발주 개념을 받으니까 그 부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 번 생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개념이 아닌 거죠. 시장 개념이 아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장 개념은 좋은 상품을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싸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든. 그러다 보니까 자위대 무기가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걸 부품 들어간 걸 전부 그 가격을 전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익을 뭐 남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를 좀 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고심한다거나 노력한다거나 그런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개발해서 납품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야. 물론 이제 뭐 탱크는 자위대에서 계속 이제 필요를 할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의 무기들이 성능도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가격은 뭐 무조건 비싼 거예요. 그 지금 앞으로 만약에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비행기는 뭐 일본이 아직 만들지도 못했죠. 탱크가 만약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붙는다 그러면은 아마 가격 면에서 과거에 왜 일본 반도체가 왜 망했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가격 경쟁이 안 돼서 망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힘들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부품을 좀 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완성품 이거는 만약에 한국하고 경쟁한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경쟁하는 제품을 피해 가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아주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한국이 잘 지금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경쟁이 안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은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동에서 보면은 이제 천궁2라든가 뭐 미사일 같은 거는 이미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아마 중동으로 쫙 이제 수출이 이제 마구 될 거예요. 그 다음에 KF-21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이제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전투기 생산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방위 산업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야 일본의 기술력은 옛날에 대단했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 제조업에 이렇게 뒤처지느냐? 이거는 방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방위 산업이 뒤처진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뭐냐? 당장 지금 급하게 필요를 하지 않는 거죠.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와서 거의 뭐 이제 무기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됐던 거고 일본도 평화헌법을 인해 가지고 그 평화헌법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최첨단 무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거 이거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겠느냐. 이거는 이제 무기라는 것은 생태계가 쫙 제대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그 개발과 생산과 그리고 실전에 투여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 산업은 앞으로 한국을 경제적인 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급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제2의 경제대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본이 한국에 무기를 조달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야 이게 앞으로 한국은 방위 산업이 그 일본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을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부응가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방위 산업은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경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K 방산 무기 이 시스템은 말이죠.
이게 과거에는 막 방산 비리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고 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엄청난 그 발전을 보인 거 깜짝 놀랐어요. 일반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40, 50대, 60대 분들도 계시겠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밤새워 연구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만드는데 헌신해 주신 우리 40, 50대, 60대 연구진들의 감사를 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뿌듯한 이유는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건 사실 시니어 세대, 저를 포함해서요.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저 세대의 우리 시니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 안에 땀 흘린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탱크 한 대 없이 6탄으로 그냥 막아내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현재 방위산업으로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국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정말 시니어 우리 세대에 큰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음 뿌듯하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시니어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시죠. 우리 방위산업으로 한국이 국력이 세계에서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시죠.